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6강 확률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하면은 모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초 확률을 다룰 건데 집합 이론, 집합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요 집합 이론을 그대로 요 확률에 적용을 하여 이 확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서 결코 이 집합 이론을 이해를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확률이란 통계학은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죠.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요 확률은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이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돼요. 확률이니까 확률이란 것은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일어날 가능성 0에서 100%까지 해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즉 수학적 확률은 논리적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확률과 통계적, 즉 경험적 확률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수학적 확률, 논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2라는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P로 probability 에서 P2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중에서 2라는 사건 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이 논리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사건 2라는 사건, 이 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라고 했을 때, n번 반복 시행해서 n번 시행해요. 시행했습니다. n은 n번 반복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요.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즉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2의 원소가 나타난 횟수예요. 2라는 사건이 나타난 횟수, 2라는 사건의 원소가 나타난 횟수를 우리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해서 n번 반복 시행해서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고 한다면은 n번 시행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즉 n분의 L, n분의 R. 자,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2가 나타날 횟수죠. 2라는 사건의 원소가 나타날 횟수예요. 횟수. n분의 R.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달라요. 즉,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어요. 사건의 확률을. 그러면은 n번 시행했어. 그런데 n번 시행한 중에서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우리는 R이라고 했을 때 n분의 R, 즉 시행 횟수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R, n분의 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 자,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겠죠. 앞면과 뒷면. 앞면이 나타날 확률. 우리가 동전을 던졌어요.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그렇죠.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반이에요. 반. 즉 50%죠.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50%예요. 50%로 했을 때 우리가 n번 반복 시행해요. 예를 들어서 5번 시행해요. 5번. 자, 5번 시행했을 때 5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가 안 되죠? 한 번밖에 안 나오면은 5분의 1이니까. 혹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0%가 되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이와 같이 n이 시행횟수를 증가시켜 나가면은, 자, 시행횟수를 늘려가면은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n이 커짐에 따라서 확률 p에 가까워져요. 이게 바로 경험적 확률입니다.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해요. 했을 때 n번 중에서 n번 시행했을 때 요 R이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했을 때 요 n을 점점점 늘려가요. 시행 횟수를. 그러면은 어떻게? 요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동전을 우리가 던질 때 50%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이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던졌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0%가. 자, 10번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20번, 30번, 40번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반복해서 늘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5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경험적, 즉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표본 공간과 사상. 사상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사상 혹은 사건. 우리가 통계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요 공간,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상 혹은 사건에 관한 이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시행과 실험, 트라이얼, 익스페리먼트 해서 시행과 실험. 시행은 혹은 실험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 혹은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거죠. 자, 실험이나 관찰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우리는 시행 혹은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냥 S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메가로도 표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해요. 혹은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을 전부 모아놓은 공간이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개개의 결과를 우리는 표본점 혹은 근원 사건 혹은 원소라고 합니다. 개개의 결과를 하나하나의 결과예요. 그 하나하나의 결과를 표본점, 근원 사건, 원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사건,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사상,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렇게 사건이라고도 하고 사상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상, 어떤 사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상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사건, 사상은 표본 공간이 있으면 그 표본 공간을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인데 그 전체 집합 중에서 그 표본 공간에서 그 부분 집합을 갖다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사건이나 사상은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표본점이 하나로 구성된 표본점이 하나로 구성된 사건을 우리는 단일 사건이라고 그래요. 단일 사상 혹은 단일 사건. 그 다음에 표본점이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상 혹은 사건을 우리는 복합 사상, 컴포짓 혹은 컴파운드 이벤트 해서 복합 사상 혹은 복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1. 다음에 각 실험에서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정의하라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난 모든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돼요. 그대로. 자, 시행 1. 시행 1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이에요.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입니다. 자, 동전 2개를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타나겠죠? 앞면 혹은 앞면 해서 H를 우리는 앞면이라고 기호를 표시할게요. 지금부터. 그 T를 뒷면, S는 표본 공간이고요. 자, 우리가 근원 사건은 동전을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과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뒷면과 앞면, 혹은 전부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원 사건은 이렇게 네 가지. 이거를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표시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자, 이와 같이 표본 공간에 우리가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혹은 수식으로 표시하면 표본 공간 S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주사위 1개를 던지는 실험입니다. 주사위는 눈금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6개니까 하나는 1로 표시를 하고 2는 2로 표시하고 3은 3으로 표시하고 해서 했을 때 근원 사건은 1의 눈금, 2의 눈금 해서 3의 눈금, 4, 5 해서 6의 눈금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거는 1로 2의 눈금은 2로 3의 눈금은 3, 4는 4, 5는 5, 6은 6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근원 사건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와 같이 표본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죠. 표본 공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표본 공간. 이와 같이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는 거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S로. 그런데 이 경우는 셀 수 없어요. 사건이 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실험 2의 경우는 이산점이죠. 디스크리트 포인트에서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였어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혹은 뒷면이 나올 때 이 경우는 이 하나의 점점이죠. 이산점인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자,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니까 자, 0초부터 딱 시작할 거예요. 0초 짝짝짝짝 해서 이게 계속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1초부터 0초부터 시작해서 땡 하면 0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일지 몰라. 0에서 시작해요.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본 공간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요거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전구가 끊어진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표본 공간 이렇게 이산점이 아니라 되게 연속된 실수값의 집합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3입니다. 3, 실험 3. 연속된 실수값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수정합니다. 이게 3이 아니라 4입니다. 4.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은 앞에서 얘와 같이 T, 2, 3과 같이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T4와 같이 연속된 실수값의 집합인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T1 사건 A 동전을 던지는 거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동전을 던지는 실험인데 사건 A를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 B를 우리가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건 A입니다. 사건 A는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 사건 B는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표본 공간에 우리가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본 공간에서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동전이 이거는 A라는 사건이에요. 이건 A라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은 이거는 B라는 사건이죠.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우리가 표본 공간에다가 부분집합으로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기호로 표시하면은 A라는 사건은 이와 같이 앞면 첫 번째만 어쨌든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첫 동전이 모두 앞면일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동전 모두 뒷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으로 사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자 그리고 네 번째 실험에서 수정했어요. T4입니다. 이거 네 번째 사건이죠. 전구가 끊어지는 수명을 관찰하는 실험인데 사건 2를 전구의 수명이 10시간 이내일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전구는 0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10시간 이내. 10시간 이내. 10시간 이내입니다. 언제 끊어질지는 몰라요. 0과 10시간 이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라는 사건을.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될 때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네 번째 시행
T4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본 공간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가 되면은 부분집합은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간으로. 아까 이산점으로 표현되는 실험에서는 표본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돼서 A라는 사건 혹은 B라는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가 될 때는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사건은. 따라서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구간으로 표시됩니다. 단지. 전체 중에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표본 구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될 때는 그때는 이때의 그 사건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건들 혹은 사상들은 표본 공간에서의 그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합이론에서 이용되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표본 공간과 사건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과 사건에도 그대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본 공간 S에 대한 사건 A와 B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죠? 이거 합집합은 우리가 사건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합집합이 아니라 집합을 사건 혹은 사상으로 다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합사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은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혹은 곱사상. 그 다음에 요거는 여집합을 A에 대한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죠. 이런 경우는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A의 여사건. 그래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와 B가 교집합일 때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생략해서 교집합. 그런데 아무것도 어떻게? 교집합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부분이 곱사건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공집합이죠. 공집합. 이런 경우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상호 배반 사건. 자, A와 B가 A, B라는 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공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집합이론, 집합의 개념, 사건에다가 그대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상호 배반 사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1에서 우리가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이었어요. 네, 표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해서 T1에서 동전을 던지는 2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A, B, C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라는 사건은 뭐로? 앞면이에요. 첫 번째 동전이.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동전이 뒷면. 첫 번째고 이거는 그
다음에 뒷면이 첫 번째 나오는 경우죠. 이 경우는 뒷면이. 그러니까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그 다음에 사건 C를 앞면, 그러니까 전체 앞면 혹은 전체 뒷면인 사건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합사건이죠. 합집합.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개념. 자, A, C의 합사건. A와 C. 요거 똑같고, 요거 있고요. 요건 여기 없죠. 합사건이니까 전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합사건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곱사건. 동시에 자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경우는 이거와 이거죠. 집합 비율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돼요. 앞면과 앞면이 뭐예요? 곱사건이죠. 곱사건은 요 하나예요. 하나 원소가. 그 다음에 곱사건이 A와 B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A와 B. A와 B는 겹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뭐예요? 상호 배반 사건, 공사건, 공집합, 상호 배반 사건이죠. 상호 배반. 합사건, 곱사건, 상호 배반 사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A와 B는 상호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건과 확률인데 공리 1, 첫 번째 공리 1이에요. 확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값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죠. 이렇게. 그래서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어 있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에요. 표본 공간이 있어요. 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이 있죠. 그리고 뒷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사건. 이거와 이 근원 사건이죠. 앞면인 경우. 앞면, 뒷면인 경우. 이거와 이 경우죠. 자, 요거 이렇게 표본 공간에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자, 근원 사건,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 그리고 A라는 사건, 요 A라는 사건의 발생할 확률은 요 A에 포함되어 있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죠. 요 하나하나의 확률은 뭐예요? 요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요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4분의 2, 2분의 1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는 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그러면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죠. 1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이잖아요. 4분의 1,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개 더하면은 근원 사건의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이같이 여기서 우리가 1은 어떤 사건이 여기서 1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10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고 0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공리입니다. 두 번째 공리. 모든 가능한
모든 가능한 결과죠.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 사건 사상이에요.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아까 우리가 동전 던지는 거에서 설명드렸어요. 모든 가능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자,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 전부 다 하면 이것도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전부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대해서 A, B 중에서 A라는 사건, A 사건이거나 B 사건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쪽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A 사건이거나 B 사건이면 돼요. 우리가 합사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앞면이라고 했을 때 앞면, 뒷면, 뒷면이라고 했을 때 요거죠. 요 사건이거나 이 사건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죠. 합사건. 자, A라는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이면 돼요. A라는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 적어도 한쪽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다 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곱사건은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우리가 곱사건은 집합에서는 뭐였죠? 교집합 부분이죠.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AB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생 확률, 사상의 발생 확률은 A라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전체 확률은 100이니까 1이잖아요. 1. 그러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사건에 대한 확률이죠. A의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A의 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은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 상호 배반이에요. 상호 배반이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없어요. 서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은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각 확률을 합한 것으로 그러니까 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나 혹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A 사건이거나 B인 사건이에요. 보세요. 합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도 집합하고 똑같아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합한 것, 더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 A1이라는 사건, A2라는 사건, A3이라는 사건, N이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이 합사건이죠. A라는 사건, 그러니까 A이거나 A1 사건이거나 2 사건이거나 3 사건이거나 N 사건이거나 인
확률은 뭐예요? 합사건이니까 요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배반이니까 상호 배반이니까 그냥 각각의 A1이 일어날 확률, A2가 일어날 확률, A3이 일어날 확률, AN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요게 뭐예요?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 아니야. 상호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은 교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이론에서도 우리가 합집합 구할 때 겹치는 부분을 빼줬죠. 똑같아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니까 A, B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서류가 상호 배반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더한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 곱사건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중복된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서로 상호 배반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곱사건의 부분이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배반이 아니야. 상호 배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된다. 라는 것. 집합 이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뭐라고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집합에서는 교집합인데 뭐예요?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곱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A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A 사건이거나 B인 사건이죠.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했어요. 합사건. 합사건. 동시에 발생하죠.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 A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 합사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이와 같이 합사상과 곱사상. 자, 합사건, 곱사건. A이거나 이게 A이거나 B인 경우죠. A이거나 B인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전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전체니까. 그 다음에 곱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곱사상. 곱사상.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 경우죠. 서로 전혀 어떻게 뭐 관련 전혀 완전 상호 배반이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사건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집합 이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률의 합의 법칙이 덧셈 법칙이죠. A와 B가 배반일 때 어떻게? 배반일 때는 그대로 그때도 우리가 확률의 합의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일 때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합사건. 적어도 한쪽이 일어날 사건인 경우죠. 그 다음에 서로 배반이 아니에요. 공사건이 아니에요.
공사건. 상호 배반이 아닐 때는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중복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 이게 상호 배반이 아니니까 집합이론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합사건 A,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A와 B가 A이거나 B가 발생할 확률은 A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사건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같은 경우 이 여사건을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겠어요. 1-A가 발생할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은 어떻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은 A라는 사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자, 이 경우는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이래서 그럼 A라는 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경우의 수의 계산인데 곱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n이에요. n.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면은 n과 m입니다. m.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이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라고 하면은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nm가지예요. nm가지. 우리는 이를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의 법칙.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n,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 그러면은 이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m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동전 3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예요. 동전 3개를 각각의 동전 3개죠. 동전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앞면 아니면 동면. 첫 번째 동전. 자, 두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로 앞면 아니면 뒷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전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따라서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동전을 던졌을 때 이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그냥 그 경우의 수 n가지 n 두 개니까 곱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총 경우의 수는 8이 돼요. 자, 이어서 순열입니다.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순열이나 혹은 조합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 순열은 여러분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합니다. n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택해요.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n 이렇게도 표시하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npr로 표시를 할게요. n permutation r npr입니다. n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n permutation r, n pr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시그널템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순열은 어떻게 계산해? 간단해요. n-r이에요. 보세요. n개에서 택하는 개수 n-r 계승, 요 느낌표 계승입니다. 계승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계승분의 n계승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한 n계승이죠. n계승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2, 3, 그 다음에 4 해서 그 개수맛까지 값이면 돼요.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 permutation 제로는 그냥 1입니다. np 제로. 그 다음에 0 계승도 1입니다. 1. 0이 아니에요. 1이에요. 그 다음에 1 계승도 1로 정의가 돼요. 그렇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1이에요. n 0으로 되는 거 n 계승이나 np 0이나 0 계승이나 1 계승이나 전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그냥 n 계승입니다.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에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배열의 수는 npn은 그냥 n계승입니다. n계승. n계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 3. 3계승이죠? 3계승이니까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6입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p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pr분의 npr 계승분의 n계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n 4-2 n, 이게 n이고 그 다음에 이게 r이죠. n-r 계승, n-r 계승분의 n계승, n이 4니까 n계승 계산하시면은 이건 뭐 계승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니까 4, 3, 1, 그 다음에 1 하면은 12 혹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하여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n-r, 자, 순열은 계산은 n-r 계승분의 n 계승이다. 그 다음에 요 계승 계산하시는 거 간단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합입니다. 콤비네이션은 서로 다른 n개입니다. n개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아요. 조합은 r개를 뽑을 때 n개에서 r개를 택한 조합이라고 하고 n개에서 r개를 택한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조합의 수를 우리는 n combination 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 combination r 이렇게 표시를 해요. 조합의 수 계산은 첫 번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n combination r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r 계승분의 n permutation r. 요거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돼요. 요걸로 기억을 하세요. 요걸로.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빼면은 이게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퍼뮤테이션 순열 계산하는 식이었죠. 순열은 n-r 계승분의 n 계승이었죠. 따라서 컨비네이션은 n 컨비네이션 r은 순열이죠. 순열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에다가 요 r 계승만 곱해주면 돼요. r 계승.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n-r 계승이죠. n-r 계승분의 n 계승이 뭐였어요? 순열을 계산하는 우리가 공식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분모에다가
R 계승만 곱해주면 돼. R 계승.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합이죠. 서로 다른 안기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해서 n-r 계승 곱하기 r 계승분의 n 계승, 이게 바로 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n 콤비네이션 0은 1, n 콤비네이션 n은 그대로 1이에요. n개 중에서 n개니까 이건 조합은 그냥 전체 택하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택하는 조합의 수는 그냥 하나잖아요. 한 개. 10개에서 10개 전부 다 뽑아보면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합은. 그래서 n 콤비네이션 n은 1.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1은 하나씩 뽑으니까 이건 당연히 n개가 되겠죠. 하나씩. 조합의 수는. 10개 중에서 하나씩 뽑으면 10개잖아요. 그래서 n 콤비네이션 1은 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베로이 시행에서 활용을 할 건데 n 콤비네이션 r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n 콤비네이션 n-r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요. 뭐 이건 그냥 기억할 필요 없고 이것만 어쨌든 확실하게 n 콤비네이션 r은 n-r 계승 곱하기 r 계승분의 n 계승이다. 그 다음에 0일 때 1, n1, n 콤비네이션 1은 n이다 라는 거 조합, 순열과 조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인데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n 혹은 m까지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일어날 때 곱해주면 됐죠. 네,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고 n가지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각각 m가지와 n가지입니다. mn. 그래서 A 혹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자,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상호 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A거나 B인 사건이죠. A, B의 합사건은 그러면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나왔는데 두 사건 A, B에서 그 사건이 A가 일어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건 확률에서도 똑같았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이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했던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두 사건 AB에 있어서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20까지 숫자 중에서 한 개를 무작위로 우리가 추출했어요.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x라고 합니다. 그때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x가 2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로 나누어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5로 나누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사건 A와 B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로도 5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P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에서 2로도 그리고 5로도 나눌 수 있는 숫자를 빼주면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로도, 자, 사건 A를, 요 X가 어떻게 2로 나눠지는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X가 5로 나눠지는 사건, 2로 나눠지는 사건, 5로 나누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요 A라는 사건이 전 사건이죠. 전 사건 중에서 전체 경우의 수죠. 중에서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비네이션으로 합니다.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전체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예요. 뽑았을 때 1로도 5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사건이니까 먼저 2로 나누어지는 거죠. 2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2로 나누어지는 것은 1부터 20 중에서 2, 4, 6 해서 20까지 10개예요. 10개. 20까지. 그래서 10개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거죠. 여기는 20개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거고요. 전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거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20개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그대로 20개죠. 하나를 뽑는 거니까. 20 컨비네이션 1은 그냥 20이에요. 20. 그리고 그 중에서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10개예요. 10개 중에서 그 2로 나누어진 사건을 뽑는 거는 10개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뽑히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도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이 조합의 수는 10개입니다. 10개. 20분의 1이 되겠죠. 20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B도 마찬가지로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20이니까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겁니다.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죠. 뽑았을 때 1호로 나눠질 수 없는 건데 이 중에서는 이번에는 5로 나눠지는 사건. 전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5로 20까지 5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거니까 이것도 4 컨비네이션 1에서 20분의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동시에 곱사건의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곱사건. A와 B 2로도 나눠지고 5로도 나눠지는 부분은 몇 개? 보시면은 20과 20 두 개입니다. 두 개. 5로도 나눠져야 되고 2로도 나눠질 수 있는 곱사건의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10과 20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전 사건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0 컨비네이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거니까 조합이니까 20분의 2 해서 우리가 자 2로 나눠지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했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B5로 나눠지는 사건 구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2로도 5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뽑았을 때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2로 나눠지는 거, 5로 나눠지는 거 구해서 1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즉 우리는 A 2로 나눌 수 없는 거죠.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여사건, 이거에 대한 여사건이죠. 이거의 여사건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여사건이니까 1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2로 나누어지거나 5로 나누어지는 사건을 빼주면은 1에서 그러면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가 되겠죠. 자,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는 확률 1에서 2로 나누어졌으면 2로 나누어지거나 혹은 5로 나눌 수 있는 숫자인 확률을 빼주면은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죠. 확률은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사건이니까 A로도 B로도 즉 2로도 5로도 나누어지는 확률을 우리가 빼주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A, B가 상호 배반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주시면은 우리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20분의 10이었죠.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20분의 4였고요. 그리고 요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20분의 2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는 5분의 2다. 2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는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습 6.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에서 세 사건 A, B, C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 A가 발생할 확률, A, B가 발생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이거나 B인 사건이죠. A라는 사건이 뭐냐? 첫째 동전이 앞면이 나타나는 사건. 셋째 동전이 동전 3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는 사건. B는. 그다음에 C는 세 동전 모두 앞면이 나타날 사건에서 A가 발생할, B가 발생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혹은 A의 여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표본 공간 S와 ABC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S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앞면에서 쫙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이 있어요. 앞면인 사건. 앞면인 사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동전이. 마지막 뒷면이죠.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동전 모두 앞면인 사건에서 A, B, C.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똑같죠. 개수가. 요 근원 사건이 원소가 하나, 4개니까 똑같죠. 그러면 전체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 경우의 수는 8개에서 4개니까 A가 발생 확률 2분의 1, B가 발생 확률 2분의 1, 8분의 8개 중에서 4개니까. 그 다음에 AB가 동시에 발생할이죠.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은 뭐예요?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요거와 요거네요. 요거와 요거.
다음에 앞면, 뒷면, 뒷면. 요거와 요거 두 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8개 중에서 2개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아닌 사건이죠. A의 여사건. 이래서 이거는 여사건 확률 이용하면 되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아닌 사건들을 구하는 거니까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빼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대로 2분의 1. 혹은 그냥 이렇게 뭐 계산하셔도 돼요. 물론 A의 사건. 요 A의 사건이 아닌 것들, 요 나머지들이죠.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곱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A, B 두 사건의 경우 A, B가 동시에 곱사건은 그 다음에 합사건은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A, B 두 사건의 경우 A 또는 B인 사건, A이거나 B인 사건이에요. 그때 겹치는 부분이 상호 배반이 아니면은 빼줘야 되죠. A, B가 상호 배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A, B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4분의 1이니까 해서 A라는 사건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4분의 1이었어요.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따라서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먼저 확률의 곱셈인데 두 사상 A와 B가 동시에 사건이죠. 사건. 두 사상,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 곱사상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곱사상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요. 조건부 확률. 자, A라는 사건이 주어졌어요. 전제 조건이 A라는 사건이 주어졌어요.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A라는 사건이 전제됩니다. 즉 주어졌어요. 그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죠.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은 0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A라는 사건이 0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즉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사건을 전제를 했을 때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전제로 됐을 때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B의 조건부 확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A가 주어졌을 때예요.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A를 전제했을 때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 자, 요 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자, A가 전제가 됩니다. 그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는 S 스페이스니까 요거는 전체니까 S는 전사건이죠. 표본 공간입니다. 해서 요 S는 표본 공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S는
표본 공간. 그리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죠. 자, B라는 사건. 자,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 그 중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즉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을 조건을 했어요.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에 B가 발생할 조건 확률이죠. B가 발생할 확률이죠. 즉, 요 A를 전제로 합니다. 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A를 전제로 했을 때, 수식에서 A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의 조건 확률이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 B가 동시에 발생할 부분, 즉 그 중에서 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부분이죠. B가 발생할 A 중에서 B가 겹치는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조건부 확률. A를 전제로 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 조건부 확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 A의 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사건 A의 크기에 대한 곱사건 AB의 크기의 비율이죠. 사건 A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 부분,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AB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부 확률은. B의 조건부 확률은. A를 전제로 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다시 말해서 A를 전제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A에 한정하는 거죠. 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요 A에 한정하는 거예요. A에. 요 A라는 사건에 한정을 하는 거죠. 한정을. 그때 사건 B가 그 중에서 나타날 확률이죠. B가 나타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A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가 나타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사건의 통계적 독립성인데, 확률적 독립성인데, 사건 A가 일어나든지 사건의 통계적 독립성, 확률적 독립성은 사건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사건 B의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사건 B는 사건 A에 대해서 독립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그래요. 독립사건. 하지만 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디펜던트 이벤트, 종속사건이라고 합니다. 종속사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자, 두 사건 A, B가 다른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만족하면 서로 독립. 사건 A, B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은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독립이라고 그래요. 독립. 자, 이런 경우입니다. A, B가 동시에, A, B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뭐와 같아?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때 같으면은 독립이에요. 혹은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즉 A의 조건 확률이 그냥 A인 사건,
혹은 A를 전제로 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즉 A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가 나타날 확률은 그냥 B인 사건은 이 경우 독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두 사건이 정의될 때 두 사건이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인가, 이 확률적으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식계의 세 개 중에서 하나에 대입을 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풀었을 때 만족하면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 첫 번째 조건이죠. 이 경우는 조건 1은 두 사건 A, B, 두 사건 A, B의 곱사건이죠. 곱사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각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B가 주어졌은 바로 사건 B가 주어지죠.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은 사건 A의 확률과 같다는 얘기죠. 사건 A와 같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A와.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는 표본 공간에서 차지하는 A의 비율과 사건 B에서 차지하는 A, B의 비율이 같다는 의미죠. 자, 독립인에 관한 조건 1은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됐어요. A, B의 곱사건의 확률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그대로 곱해주면 같다라는 조건이 1입니다. 여기다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사건 A, B, C가 독립인가를 보려면은 자,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 A, B의 곱사건의 확률이 A가 발생할 B가 발생할 확률 곱해서 같으면은 어떻게 서로가 독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같죠. 조건 1에 의해서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 C는 36, B는 6분의 1, 요거는 C는 12분의 1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B와 C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조건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두 사건의 독립성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이러한 조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계산하여 독립성을 우리가 증명을 하시면 돼요. 예,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고요. 이 확률은 우리가 통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잡할 건 없어요. 뭐 순열, 뭐 조합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간단한 거,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곱셈 법칙, 뭐 덧셈 법칙 이런 것들 나왔는데 확률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집합율은 그대로 이론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린 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개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